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중증 장애인 딸을 38년간 돌보다가 대장암까지 걸리자 같이 죽으려다가 딸만 숨진. 그래서 딸 살해 혐의를 받은 6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 부족도 이번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오로지 이 여성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큰 울림이 있습니다. 오후 3시 가장 핫한 소식 뉴스3로 넘어가 볼까요? 설 연휴를 지난 이번 달 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과 복지시설, 병원 안에서는 마스크를 당분간 더 써야 하는데요. 실내 모든 구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2단계 조정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낮아질 때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강남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오전 6시 30분쯤 시작된 불길은 약 5시간에 걸친 진화 끝에 꺼졌는데요. 설 명절을 하루 앞두고 주민 500여 명이 대피했고 60여 명의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로 몸을 옮겨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열었던 영화배우 윤정희 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향년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던 윤 씨의 재산, 돌봄 문제를 놓고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 윤 씨 동생들 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됐고 심지어 후견인 문제로까지 번졌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이 법적 공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큐시트웨이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사건 전문이죠.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아이템 사건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제목은 폭우 이어 화재까지 구룡마을의 눈물입니다. 오늘 금요일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는 날인데요. 이 안타까운 소식이 이른 새벽부터 전해졌습니다. 네. 이 대형 화재 소식이 아침부터 있었던 건데 이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 강남 개포동의 구룡마을에서 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새벽 6시 반쯤 이 구룡마을 4지구 인근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네. 이 소방 대응 2단계까지 발령될 만큼 이 불이 삽시간에 불어났고요. 11시 46분, 이 화재 발생 약 5시간 19분 만에야 완전히 불길이 잡혔습니다. 네. 이 500여 명 주민이 새벽부터 대피하는 소득이 벌어졌고 약 60세대가 소실되면서 이재민 6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이 인명피해는 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네.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으로 지금 계속 함께 보고 계시지만 이 화재 규모가 상당히 컸고 이 또 그러네요. 바람도 매우 셌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신 분들 다 좀 공감을 하셨을 텐데 이 순식간에 때문에 불길이 불어났던 상황입니다. 이 구룡마을 주민들이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 대피하는 그 상황도 되게 소위 이제 아수라장이었다고 주민들이 네.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네 대부분이 노화에 있었기 때문에 이 늘 불안 속에 살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만나본 이 주민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참결에 이제 나왔어요. 나왔더니 막 불이 막 시커먼 연기가 나면서 불이 막 시뻘겋게 막 사지구 쪽에서 붙어가지고 막 번지는 거예요. 사실 구룡마을에 살면서 이 화재가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매일 하루하루 불안함 속에서 잠자나요. 왜냐하면 전선 다 노후됐죠. 집들이 막 다 빵꾸 나고 막 다 이렇게 공중에 떠 있기도 하고. 설 연휴 앞두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셔가지고 좀 그래서 너무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서러운데. 네, 마지막에 듣고 오신 것처럼 명절을 하루 앞두고 이 벌어진 사고에 울먹이시는 듯한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이 안내 방송을 듣지 못했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네. 상황이 다급했었던 내용을 좀 전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이 사이렌 소리, 또 이 소방차 소리를 들어서야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나오서야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아니 안내 방송을 못 들었다. 이 소방차 사이렌 소리를 듣고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추후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뭐 소방당국이 일단 화재를 다 진압한 이후에 좀 조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굉장히 좀 큰 불이 났다는 소식에
수은방가 있는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대신 전했는데 네. 이 순방길에 올라 있는 윤 대통령이 화재 관련 보고를 받자마자 긴급 대응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화재 진압에 만전을 가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후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 관계기관 수장들이 발빠르게 움직였고 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화재 발생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7시 20분 전에 이 현장에 먼저 도착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화재 현장을 이제 찾았는데요. 이 네. 여당 지도부는 이 당초 예정되어 있던 이 서울역 설 귀성 인사를 이제 취소하고 이 바로 구룡마을을 찾았습니다.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대화 창구와 이 숙소를 마련하겠다며 이 피해 사항을 전해 들으면서 네. 위로를 좀 전하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이 민주당 지도부는 이 귀성 인사를 마치자마자 네. 이 귀성 인사를 소화를 하고 이 구룡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진화 과정에 네. 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화가 완료된 뒤 방문했다라고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요. 이 마찬가지로 피해 상황 전해 들었고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하셨다. 이 사후 수습을 잘해야 한다면서 위로를 전했습니다. 네, 소정섭 위원님. 네. 일단 뭐 안내 방송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앞으로 좀 경찰 조사가 좀 진행이 되면은 나올 얘기일 것 같은데 일단은 불이 나고 뭔가 굉장히 좀 신속하게 뭐 수은방가 있는 대통령이 지시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나오고 막 소방청장 직무대리까지 현장 가고 막 굉장히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이태원 참사를 겪고 얻은 참 뼈아픈 교훈인 걸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도 많았고 그것이 또 정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도 물론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수사나 진상규명 부분이 여전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이번에 빠르게 좀 대응을 하지 않았나. 네. 김광호 청장도 바로 현장에 가고 오세훈 시장도 가고 대통령은 또 모든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도와라 이렇게 좀 또 지시를 내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최근에 아마 국민 여러분도 느끼실 텐데 눈 오고 이랬을 때 문자 메시지 이런 것도 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고 빠르게 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것이 지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이런 경각심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았나 보고 그것이 이번 화재에도 적용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이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면 이 교훈 잊으면 안 됩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일단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을 하긴 했습니다만 불이 안 났더라면 그게 가장 좋았겠죠. 강재묵 기자. 예. 이 불은 왜 난 겁니까? 네, 정확한 원인은 이 현재 이 소방 당국이 파악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진화를 마친 현장에서 이 감식 이 작업이 지금 이 순간도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 뭐 전열기구, 뭐 전기 합선 등 가능성 열어두고 이 조사 현재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 원인에 앞서 이 구룡마을이 주거촌의 특성상 이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네.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룡마을은 비닐, 또 합판 등 이 가연성 소재로 지어진 이 낡은 집들이 좁은 간격으로 이 다닥다닥 밀집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네. 이 때문에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 한 번 불이 발생하면은 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 출동 대원 역시도 이 가연성 합판 소재들을 이유로 이 불이 보다 더 빠르게 이제 확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브리핑 중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구룡마을 화재 저희가 처음 듣는 게 아니죠. 2017년도에도 불이 있었고 네. 지난해 3월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화재 사고가 나면서 네. 이 30년째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구룡마을 이 재개발을 위해 누가 일부러 불을 내는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황상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3월에 난 불은 이 가스레인지에 빵을 데우던 이 70대 주민의 실수였다. 아, 네. 또 2017년도의 불도 이 부탄가스 난로를 청소하던 중에 났던 불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화재가 너무 자주 나니까 심지어 음모론까지 나오는 그게 사실 지금 현재 구룡마을의 좀 실태 아닌 실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사실 지난 여름에 불만 나는 게 아니에요. 물난리도 참 자주 나거든요, 구룡마을이. 지난 여름 폭우 피해도 아직 다 수습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설 연휴를 정말 코앞에 두고 또 불이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지난해 강남 일대 물폭탄 쏟아진 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차량을 그냥 뭐 다 잠수가 됐고요. 버리고 귀가하는 분들 인명 피해도 상당했었고요. 네. 구룡마을도 그 당시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강남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침수 피해가 컸다라고 하고 지금까지도 복구가 안 된 가구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임시 천막 마련해 두고 전기장판 등으로 좀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또 화재까지 겹치면서 정말 추운 이 설 연휴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더더군다나 이 구룡마을에는 굉장히 고령의 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아까 짚어주신 대로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언제든지 화재에 정말 취약하다는 게 드러난 만큼 사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화재가 나서 신속 대응을 한 것까진 참 잘했습니다. 이제는 사후 대책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이번엔 대통령 순방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제목은요, 스위스서 앙코르 외친 윤석열 대통령 이란 발언은입니다. 네. 네,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설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동하는 연대를 주제로 최근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이제 공급망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오시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입니다.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 간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 시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합니다. 네, 대통령 연설도 연설이지만 눈길을 더 끈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죠? 네, 바로 연설 이틀 전날에 한 호텔에서 네. 이 스위스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함께 저녁 만찬을 즐기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대통령의 모습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희가 어떤 공연이었는지도 처음부터 이제 보여드렸는데 네. 이 스위스인 랑게 씨를 비롯해서 현지인들이 우리나라 전통 악기를 가지고 사물놀이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공연을 재미있게 봤던 대통령이 앵콜을 외치자 보신 네. 것처럼 이 스위스인이 한국말로 앵콜 갑시다라고 화답을 하면서 공연을 네. 이어갔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이 랑게 씨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서 직접 한국말과 전통 악기들을 배우고 돌아간 유학생이다라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이다라고 소개하며 직접 이 홍보 최전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이튿날 열린 이 한국의 밤 행사에서의 장면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글로벌 CEO를 대상으로 이 한국 홍보전에 나선 것입니다. 뭐 인텔, 퀄컴 등 이 들어봤을 만한 되게 글로벌 CEO들과 이게 하나하나 대화를 나누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회담을 나누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네. 이어 이 2030 엑스포 개최 후보지죠. 이 부산 홍보에도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세계적으로 흥행을 거둔 그 오징어 게임 주제곡 뭐 좀 익숙하실 텐데 네. 그 주제곡이 행사 시작을 알렸다고 하고요. 혹시 범 내려온다라는 곡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알죠. 곡 안무로 유명세를 떨친 이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여기 안무가들이 직접 공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보신 것처럼 음식도 이 갈비찜, 떡갈비 등이 한식을 주로 이게 준비를 하면서 네. 막걸리 같은 걸 이제 곁들여서 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힘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뭐 한국의 밤 사실 뭐 이게 윤 대통령 내외만 참석한 게 아니라 아까 잠깐 같이 영상도 보셨습니다만 굉장히 좀 주요 기업인들이 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뭐 아까 최태원 회장, 뭐 이재용 회장 등등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보였는데 근데 민지숙 기자 네. 여기에서 이재용 회장이 한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했던 이 네. 농담이 화제가 되고 뭐죠?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취재진들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재용 회장을 찍는 이 카메라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아부다비에서 오랜만에 봤는데 다 캐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 동영상이 안 돼서 다 캐논만 쓴다. 맞습니다.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날 사실 다 찍는데 카메라가 오니까 다 캐논 아니면 소니.
전부 다 이 캐논을 사용한다.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그렇다. 약간 이렇게 위트 있는 모습 보였죠. 네. 이 해당 발언이 기사화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이재용 회장, 이 다음날 또 추가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기사까지 됐느냐라는 네. 반응을 보인 건데요. 이 니콘 분들이 섭섭해하시겠네. 이 캐논만 언급한 거에 대한 얘기를 네. 한 것 같은데 또다시 위트 있는 반응 전하며 이 취재진에게 이 친근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뭐 직업병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카메라를 안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삼성 걸로 찍으려고 해도 찍을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 2016년도에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만들긴 만들었었군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재용 회장 이 발언이 조금 슬프게 들리기도 네. 하는데요. 이렇게 자사 제품에 대한 이재용 회장의 이 진심이 네. 드러난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막내딸의 발레 공연을 찾았다가 한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갤럭시를 썼더라면 인터뷰를 아. 응했을 텐데 기억하실 텐데요. 네. 당시 기자가 쓰던 핸드폰이 LG전자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재용 회장 나중에 이 해당 기자에게 실제 갤럭시 핸드폰을 선물했다 이런 오.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이 이재용 회장 이듬해 또 다른 공개석상에서도 네. 자신의 모습을 찍는 한 기자에게 이분만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다라며 내 눈이네요. 네, 뼈 있는 농담을 네.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작 미국에 생활하고 있는 이재용 회장의 딸 네.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그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이 게시글의 누리꾼은 아빠네 폰 좀 써줘라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씨 최근 SNS 모습에서는 이 갤럭시 최신 폰으로 추정되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냥 지금 윤 대통령 순방에 지금 같이 참석을 했는 약간 씬 스틸러로 이재용 회장이 좀 더 주목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윤 대통령 순방 가면은 윤 대통령도 대통령이긴 하지만 옆에 김건희 여사가 또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강재묵 기자. 예. 이 김건희 여사 이번에는 뭐 단독 일정이나 이런 거 없나요? 네, 이 취리히의 이 알베르토 자코메티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코메티 스위스 출신 유명 조각가로 이 조형미술의 대가로 불립니다. 네. 이 특별히 또 이 김 여사와 연이 또 있는 게 이 김 여사는 2018년에 열린 이 알베르토 자코메티 이 한국 특별전을 기획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이 당시 전시도 이 자코메티 재단과 함께 함께 이 기획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 더욱 이 방문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어서 이 과거 전시 기획 경험 덕분에 이날 방문이 더 의미 있어 보인다. 이 자코메티 재단 회장과의 환담 내용을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모 석상에서 이 자리에서 들은 얘기가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난 어떤 분이 다른 얘기하다가 자코메티 얘기를 하니까 막 눈이 반짝반짝하게 김건희 여사가 막 좀 바뀌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코메티 재단을 또 직접 갔습니다. 소정섭 위원님. 네. 지금 이 자코메티 재단을 간 게 단독 일정인 거거든요. 그리고 뭐 약간 뭐 문화 관련된 미술 관련된 이런 일정을 지금 단독 일정으로 좀 소화를 하는 것 같은데 김 여사 뭐 연말부터 해서 연초 지금 순방 가서도 좀 행보가 굉장히 약간 광폭 행보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질까요, 이 광폭 행보? 지금 봐서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뭐 윤 대통령도 한번 대통령에 취임해 보니까 뭐 나름 이제 영부인의 부인으로서의 역할이 좀 네. 필요하더라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후에 이번에 보여진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상당 부분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뭐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심장병 아동도 만나고 항공인이 세운 병원도 방문하고 환경운동가도 만나고 이런 일정도 있지만 주로 예술 관련된 김건희 여사와 관심 있는 그런 쪽 일정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네. 그 전에 코바나 콘텐츠 대표로 있을 때부터 뭐 샤갈전 포함해서 마크리브 사진전 뭐 이런 굵직한 것들을 많이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걸 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의혹 네. 그리고 야권의 공세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활동을 하되 최대한 낮은 곳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최대한 좀 많이 보여주는 것이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을 좀 돕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뭐 자신의 저런 전공을 잘 살리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네. 너무 저런 게 좀 도드라지면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역풍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좋은데
기왕이면 좀 더 낮은 대로 하는 일정이 더 많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뭐 김건희 여사도 광복행보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도 내가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국 홍보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지금 저희가 스위스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스위스에 가기 전에 들른 데가 UAE, 아랍에미리트죠. 민지숙 기자. 네. 근데 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라고 한 얘기의 후폭풍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이란 정부가 이 발언에 대해 주한 이란 대사관을 통해 공식 항의문을 냈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하루 만에 이란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주한 대사를 직접 외무부로 불렀다고 합니다. 네. 공식적인 항의 절차를 두 번째 밟은 건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란 정부가 윤 대통령의 또 다른 발언도 추가로 문제를 삼았다고 합니다. 이 바로 핵무기와 관련된 발언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이 업무 보고 과정에서 이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네. 이게 핵무기 제조는 국제조약에 위반되는 일이라며 이 발언에 대해서 한국의 해명을 추가로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 외교부가 어제 우리 정부 이제 맞대응에 나서 이 긴장감이 고조되는 듯한 이 상황도 있었는데요. 네. 우리 정부도 주한 이란 대사를 이 초치에 대응한 것입니다. 어. 이 외교부가 어제 이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하면서인데 이 윤 대통령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발언, 이 장병 격려 차원의 발언으로 이 한국-이란 국제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이 북한의 핵 위협 대응하기 위한 이 확장의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이렇게 뿐이라고 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 정부 쪽, 뭐 외교부 쪽 얘기인 건데 대통령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외교부의 입장과 맥락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진화에 나선 이 모양새인데요. 네. 이 대통령실 관계자, 스위스 현지 일정 중에도 이란이 동결 자금 문제, 또 이 윤 대통령 핵무장 관련 발언 등을 문제시하는 것, 이 오해로 인해 초점이 흐려진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해가 풀린다면 정상화가 빨리 이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어서 이 특사 등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지 않냐, 이 부정적인 입장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이란이 지금 뭐 단순히 뭐 UAE의 적은 이란이 이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핵 얘기까지 했습니다. 북핵 대응 발언까지 지금 거론을 한 거는 사실상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월권인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이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해외 언론과 아니면 이제 그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을 언급한 부분까지 문제 삼는 것은 사실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대통령이 이 부분은 격려 차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상 실언이고 저는 대통령의 잘못도 있겠지만 참모의 잘못도 있다고 이건 생각합니다. 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란과 관련해서 네. 이 발언의 요지를 기자들에게 설명할 때도 그걸 그대로 그냥 네. 배포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또 향후 남아 있느냐? 이란은 우리나라랑 60년 수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금액만도 14,000달러가 넘어요. 굉장히 이 우호 관계를 다져야 되는 그런 국면인데 지금은 또 어떤 이슈가 있느냐? 이란을 미국에서 제재를 하면서 70억 달러가 국내에 동결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간해서 이란 해협을 지나는 우리 한국 국적 선박을 납포하기도 했었어요. 지금 관련 업계에서는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대통령의 말 한마디 상당히 중요하다는 여파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호 신경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 거다를 좀 더 공식적으로 강경하게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다음 아이템입니다. 이번 아이템은 나경원 자맹 사흘째, 여전히 전의에 불타입니다. 이 당권 도전을 두고 고심 중인 이 나 전 의원이죠. 오늘도 공개 일정 없이 사흘째 자맹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숙고 모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제 저녁 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기자들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 나 전 의원 자택 앞에서 좀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던 건데 여전히 고심이 많은 듯한 얘기를 들려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며칠간 좀 저의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결심이 거의 섰다고 그저께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좀 유효한지 여쭙습니다.
곧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대통령한테 사과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있으실까요? 수고 많이 하시고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곧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듣고 오신 것처럼 대부분 질문에 대해서 같은 답변을 좀 들려주고 있죠. 곧 생각을 정리하겠다라는 얘기 외로는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지난 정치, 이 여정에 관해 뒤돌아보고 있다며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임을 넌지시 드러냈습니다. 네, 나 전 의원 조금 전 취재진 질문도 나왔죠. 어제 이 나 전 의원이 대통령에게 SNS로 공식 사과할 것이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라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박종희 의원도 이 사과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논의는 있었지만 결정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한 오보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이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숙고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는 이 나경원 의원 정말 출마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 표현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좌절한다면 정치 인생이 끝날 것이라는 표현까지 남겼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나가야 한다. 나가야 한다. 여기서 네. 주저앉으면 정치 생명이 어려워진다. 또 지금 하는 것으로 보면은 네. 내년 총선 공천도 어렵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네. 주저앉으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네. 일어서서 도전을 하고 미래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 나갈 것이다. 보다 가까이로 살펴봐도 나 전 의원의 대통령실 사과 검토 여부를 두고 아직 지켜봐야 한다던 의원이 있었죠. 박종희 전 의원이었었는데요. 계속해서 나 전 의원 격려 또 응원하는 듯한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전의에 불타고 있다. 연휴 후로 출정식을 할 것이다라는 등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역시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 전 대표는 이제 정치 역정을 돌아보는 설 연휴 기간에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요. 여전히 전의에 불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시면 네. 그 이후에 설 연휴 끝나고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 거기서 그 당의 가치나 당을 한 번도 탈당하지 않은 보수의 전사로서 예. 대통령을 잘 모시고 차기 재집권까지 초석을 깔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정식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 박종희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의 지금 가장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는 사람인데 보수의 전사로서 차기 재집권까지 초석을 까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정식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좀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정섭 위원님. 네. 근데 보수의 어떤 상징적인 출정식 장소가 뭐가 있을까요? 결국 어떤 이제 경제나 안보 관련된 네. 그런 장소가 아닐까 싶고 이제 수도권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략 떠오르는 장소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어딜까요? 이런 쪽에서 하지 않을까? 박정희 기념관이라든지 전쟁 기념관이라든지 네. 또 어떤 경제 관련된 상징적인 장소 네. 이런 쪽 어디를 찾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네. 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은 무조건 출마한다고 봐야 되겠죠. 외통수에 몰렸습니다. 이미 저출산이 부위원장도 기후대사 해임된 상황이고 이미 지난번에 한번 대통령 순방에서 돌아오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여기서 주저앉으면 총선 포함한 모든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출마를 하면서 자신의 네. 존재감을 보이는 쪽으로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전반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약간 대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강재묵 기자, 예. 그럼 지금 윤심을 얻고 지지율이 상승세인 지지율 1위죠. 김기현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나 전 의원에게 손을 내미는 듯한 모양새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정 계파를 배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통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현 의원 발언 우선 직접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연대, 포용, 탕평, 이 연포탕 정치를 통해서 당의 화학적 대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뜻과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 분 모두와 폭넓게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특정 계파를 배제한다거나 하는 등의 불공정한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네, 연일 나오는 이 포용과 연대의 목소리에 이 갈등이 극적으로 이 봉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또 뒤이어서는 이 장제원 의원이 이 사무총장을 맡기로 했다는 등의 일부 관측에도 일축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 누구에게도 당직 제한이나 내정한 바가 없다라는 얘기와 함께 1차 투표 과반의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당권 도전에 자신감을 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 이렇게 나전 의원에 대해선 두 팔을 벌리고 환영을 하고 있지만 네. 여전히 완벽하게 선을 긋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인데요. 네. 이 두 사람 SNS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먼저 이준석이 대선 과정에서 가출하는 이 사고를 쳐서 하마터면 선거를 질 뻔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 우리 뒤통수 치는 것까진 가지 맙시다. 이렇게 네. 짧게 쏘아 올렸는데요. 김기현 의원 어제 또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이 2번이나 가출 사태가 있었다. 나는 팩트를 말한 것뿐이다. 라며 다시 한번 이준석 전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지금 김기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어쨌거나 계속 좀 선을 긋는 듯한 이런 모습, 이건 일종의 좀 약간 경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잠행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강재묵 기자, 이준석 전 대표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에 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모처럼 이 직접 인터뷰에 나선 건데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해당 인터뷰에서 많은 얘기를 좀 남겼습니다. 특히 이번 나 전 의원과 이 대통령실과의 갈등 사이에서 이 기시감이 든다는 표현과 함께 이 나 전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거든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마 제가 겪은 경험이랑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고요. 기시감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나경원 대표를 돕고 이럴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예측이 됩니다. 좀 어느 정도. 예. 그래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당원 투표는 그 당원 지지층 샘플링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전당대회 때 찾아보시면 굉장히 부정확했어요. 아, 그래요? 그때 보시면 저는 제가 여론 지지율이 높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제 여론 지지율보다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이 훨씬 높았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내가 당원도 크게 이기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앞서 민 기자가 이 김기현 의원과 사이 신경전을 들려드린 것처럼 네. 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선 지지율 1위 소용없다라는 데의 내용 설명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설명을 들으면 지금 시중에 여론조사에서 이 여당 지지층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당심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 그렇죠.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국민의힘에 지금 뭐 지지층을 좀 축약해서 네. 어느 전당대회 후보를 지지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네. 정말 당원의 당심과 가 닿을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치를 때 국민의힘에서 전체 당원 중에 그때 돌풍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투표에 참가하는 수는 한 40%대에 불과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 대표 체계가 재편되면서 네. 2030, 40까지 지지층이 많이 이제 흡입이 되면서 당원 구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지표 그대로 갈 것이다. 나경원 전 대표의 어떤 상승세가 주춤했다라고 하지만 그걸 객관적으로 그것 때문에 출마를 정말 선뜻 접어야 될 정도로 유의미한 지표는 아니라는 지적에는 저는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또 약간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준석 전 대표가 등판을 한 겁니다. 소종섭 위원님. 네. 이준석 전 대표 굉장히 오랜만에 사실 방송사에서는 다 좀 뭐 출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약간 수면 아래에 있었거든요. 지금 방송에 드디어 출연을 했습니다. 이거는 나 전 의원 지원 사격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간접 지원이라고 봐야죠. 아까 뭐 그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는 나 전 의원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어쨌든 김기현 의원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다. 이런 맥락이잖아요. 네.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금씩 이 방송에 좀 등장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나서서 아마 나 전 의원을 지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가 또 갖고 있는 나 전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미묘한 부분이 있고 네. 또 대통령과의 관계, 기타 등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태도를 취하기는 어려울 텐데 나 전 의원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러한 이른바 비윤의 대표주자로서 광범위한 연대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출마 선언을 했을 경우에
이제 김기현 의원과의 양강 구도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펼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당대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이게 우리가 관전 포인트다라는 것을 이준석 전 대표의 인터뷰가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나경원 전 의원이 거듭 얘기하는 게 내가 죽었다 깨도 반유는 안 될 거다라고 거듭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랑 만약에 손을 잡는다 그러면 반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손을 안 잡죠. 두 안 사람 보이게 누구도, 잡는다. 예, 그냥 암묵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 전 의원도 반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이제 이른바 친윤 그룹에서 네. 당신은 아니야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딱 찍었기 때문에 네. 원튼 원치 않든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어쨌든 그 프레임 속에 갇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고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네. 하지만 김기현 의원이나 이런 쪽과 출마하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이제 각을 세우는 쪽으로 갈 거고, 그래서 대통령은 아니지만 네. 또 이른바 친윤그룹의 대표 주자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는 이러한 이제 약간의 미묘한 상황 속에서 비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세력들을 얼마나 잘 이렇게 이른바 연대, 코얼리션을 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나 전 의원의 정치력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전당대회에서 정말 승리를 하려면 비윤계와 연대라고 말을 못하는 연대를 잘 좀 줄타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경원 전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사실 전당대회에 나오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응원을 했었던 사람이죠.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도 김기현 의원을 공격을 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이 김장연대, 연포탕과 같은 야구들 저희도 계속해서 좀 소개를 드렸었죠. 네. 이 해당 내용들을 두고서는 이 말장난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같은 또 말장난 자체가 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신뢰다라고 이렇게 저격을 한 것입니다. 이 또 당내 공천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실제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는데, 이 그러한 분위기를 김기현 의원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 비공개로 예방하며 당심 공약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이 설 선물 바구니를 직접 든 모습으로 이 전 대통령이 사절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는 바구니가 이 벌꿀 세트인 것으로 설날 네. 벌꿀 세트 등을 이제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안 의원 측은 설 명절 인사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 소위 이심 공략에까지도 이제 열심히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 안철수 의원에 앞서 이 김기현 의원 역시도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었거든요. 1월 1일 신정, 또 그보다는 앞서서는 이 성탄절에까지도 이미 두 차례를 좀 예방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안 의원 역시도 뒤처지지 않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김기현 의원도 2번이나 갔었네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사실 전당대회가 하루하루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전당대회 변수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변수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핵심 변수는 나경원 전 대표의 출마 여부고요. 네. 거기에 종속 변수로 따라오는 것이 유승민 전 대표가 출마할 것이냐. 아마 나 전 대표가 출마하면 유승민 전 대표는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질 수 없을 겁니다. 네. 사실 정치적 색채가 겹치지는 않는데 이른바 반윤의 카테고리에 같이 묶이게 된 그런 측면을 부인할 수가 없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나 전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이 결선 투표가 어떻게 작용할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겁니다. 네. 김기현 의원의 상승세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선에 두 사람이 붙었을 때 이른바 전국 단위 총선을 승리를 견인해낼 당대표가 과연 누구일 것인가. 울산 지역을 두고 활동을 해야 한 김기현 의원일 것인가. 네. 아니면 서울에서 쭉 활동을 한 나경원 대표일 것인가. 전 대표일 것인가. 당원들이 이 부분을 저울질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핵심 포인트는 이른바 윤심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 근데 그건 이미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 등등도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좀 찻잔 속의 폭풍 전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는. 그렇군요. 지금 뭐 하나하나 좀 찝어주셨는데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더 좀 눈길이 가는 이유이기도 한데, 사실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뭐 이준석 전 대표의 뭐 지원 사격, 뭐 본인은 지원하러 나온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 어쨌거나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 뭐 여전히 공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게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였습니다. 나는 금수저의 위선이 싫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 비판했다고 했는데, 민지숙 기자. 네.
이 본인이 직접 내가 왜 이렇게 공격하는지를 속 시원하게 좀 밝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홍 시장 SNS 글에 네. 내가 2018년도 당대표를 할 때 나 전 의원 얼마나 나를 모질게 공격했냐 이렇게 적었는데 이 2018년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네.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국당 중진 의원들이 당시 당체로 홍준표 당시 당대표를 비판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네. 이 당 지지율이 정체되고 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던 상황에 네. 이때 나 전 의원이 이 당대표의 닫힌 리더십이 이러한 상황을 가져온 게 아니냐 이렇게 당시 홍준표 대표를 직접 공개 비판했던 겁니다. 네. 이보다 앞서서는 이 홍준표 대표가 이 겁박과 막말로 줄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지금 보수의 혁신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었습니다. 홍준표 시장 이때의 앙금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뭐 금수저니 가족 문제까지 이야기하는 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 측은 볼썽사납다 이런 반응입니다. 소정섭 위원님. 네. 이 홍준표 시장은 내가 대표할 때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했었잖아. 네가 지금 이런 거 위선이야 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홍준표 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 사이 구원이 꼭 2018년도 홍 시장이 대표할 때뿐만은 아니잖아요. 뭐 정치권에서는 사실 두 사람의 악연은 뭐 유명한 얘기죠. 뭐 한 12년 정도 된 것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중진 정치인 두 명이서 이렇게 10년 이상의 악연을 이어오는 경우도 정치사에 흔치는 않습니다. 정치라는 게 사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하루아침에 이합집산이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2011년에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출마를 하는데 그때 이제 홍준표 의원이 뭐 이벤트 정치인, 탤런트 정치인 이런 사람은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나경원 전 의원이 그 선거에 떨어집니다. 이른바 네. 그 1억 피부과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네. 또 패배의 원인을 둘러싸고 서로 싸워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은 이 홍 대표가 안 도와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홍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의 전략이 없이 뭐 그냥 그렇게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본인이 잘못해서 진 거 아니냐 막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홍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이른바 비홍그룹의 대표로 홍 의원을 공격하는데 앞장서고 나경원 전 대표가 또 원내대표를 맡은 2019년에는 반대로 홍 시장이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해서 원내대표에서 내려와라 막 이렇게 또 공격을 해요. 그런 네. 것들이 계속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김기현 의원보다도 홍준표 시장과 마치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사실 이 두 사람의 어떤 악연이라면 악연일까요? 이 구원을 굉장히 차근차근 잘 또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뭐 서로 간 좀 비판 아닌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그것도 차근차근 좀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